네, 안녕하세요. 조지현 변호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캐나다에 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요번 시간에는 캐나다에 오시기 전에 미리 알면 좋은 정보, 그죠? 그런 것들 뭐 주로 어디에 거주하시고 뭐 주거비라든지 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캐나다에 오기 전에 알았으면 좋은 정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그 캐나다에 이민 오시면 한인들이 주로 거주를 많이 하시는 지역이 어딘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아시겠지만 제가 지도 보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캐나다에 그러면 주로 한인들이 어디 많이 거주하시는지 이민을 생각하시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한인뿐만 아니라 캐네디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캐네디언이 많이 거주하는데 한인도 많이 거주하겠죠. 주로 많이 사시는 곳은 이제 뭐 보시면 밴쿠버 쪽 사시는데요. 한국 분들이 많이 토론토, 캐나다 전체로 보시면 두 번째로 많이 거주하시고 한국하고도 거리가 이렇게 멀지 않아서 한국 분들 또 일본 분들 많이 거주하세요. 그리고 경제권 같은 경우는 주로 그러니까 왕성하게 무슨 뭐 이렇게 금융권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휴양 도시죠. 그리고 이제 여행객들이 많은 상태고 여기보다는 이제 실제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데는 캘거리 한번 볼게요. 캘거리, 알버타 있는 거. 여기로 많이 요즘 캐네디언들도 지금 이주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알버타라는 주인데 보시면 락키 마운틴 지나자마자 바로 있는 이 도시인데 젊은 프로페셔널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고요. 주 전체가 인구를 좀 많이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는 상태고 오일값이 배럴당 오일값이 올라갔을 때는 굉장히 일이 많아집니다. 왜냐면 여기가 오일샌드라고 하는 굉장히 큰 매장량이 있는 오일샌드가 있어요. 전 세계가 다 필요한 양의 정도의 오일샌드가 있는데 그래서 캘거리도 많이 사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주로 한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데는 토론토를 빼놓을 수 없죠. 토론토에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시고요. 이제 솔직히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이쪽에 오타와도 있지만 오타와가 수도긴 하지만 대부분은 토론토에 거주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GTA라고 하실 수 있는 리치몬드, 반, 마카미, 토론토, 미시사가 요 GTA 안에 지금 하이라이트 되는 요 GTA 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시고 최근 들어서는 많은 분들이 반, 리치몬드 쪽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뉴마켓, 오로라 뉴마켓으로도까지 많이 지금 이제 한인 분들이 이주를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여기가 주로 이제 일자리도 그러니까 되게 많으시고 경제적으로도 금융권, 상권들이 많이 형성돼서 이쪽으로 많이 오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노바스코샤나 이런 데로 가시긴 하는데 예, 이쪽 그 애틀랜틱 대서양 쪽으로 많지는 않아요. 커뮤니티가 예, 큰 뭐 자그마한 멍튼이라는 데는 뭐 300, 400 그래서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오시는 곳은 토론토, 예, 온타리오주가 가장 많은 분들이 이민을 선호하시고 오시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제 이민을 오셨을 때 도대체 생활비가 얼마나 들까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뭐 생활비의 가장 그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마도 의식주 중에 주겠죠. 자, 토론토는 맨하튼이나 뉴욕이나 지금 페리스 같이 약간 렌트 시티가 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렌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토론토로 오시면은 이제 두 웹사이트를 좀 보시면 약간의 렌트비가 어느 정도로 알 수 있으실 때요. 두 웹사이트 제가 좀 보여드리면 패드매퍼라고 하는 이것과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전 세계를 다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토론토에 딱 찍으시면 이제 뭐 방 몇 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쭉 나와요. 그거랑 다음 사이트는 live.rent라는 데가 있어요. liv.rent 여기 보시면 되는데 여기 좀 example 제가 지금 봐드리면 화면에 몇 개 나와 있어요. 아까 있는데 보시면 지금 뭐 3,250, 4,000불짜리도 있고요. 보통 원베드룸 같은 경우는 한 2,000불 여기 보면 1 플러스 1 베드인데 2,000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 유닛일 때 2베드 같은 경우는 한 2,800불까지도 다운타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3베드가 넘어가면 3,200에서 뭐 거의 뭐 4,000불까지도 있고요. 독립적인 하우스를 하나 사시려면 더 비쌉니다. 그래서 토론토가 주거비가 상당히 높고요. 근데 이제 외곽으로 나가시면 조금 더 좀 싸지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뭐 반이라든지. 근데 이제 문제는 수도권 집중 경기가 마찬가지로 직업군이 전부 다 이 토론토 다운타운에 거의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어느 정도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워킹 홀리데이 오시든 아니면은 이민을 오시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일하시는 대로 갈 수 있는 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가격이 높습니다.
식 같은 경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볼 때는 의식주 중에 주가 토론토가 굉장히 좀 렌트비가 높은 편이라서 그거를 좀 감안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렌트비나 주거비가 높지만 임금이 캘거리라든지 이런 데랑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캘거리로 이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인들 중에서도 캘거리로 이주를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주거비가 꽤 높잖아요. 렌트비가 지금 아까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지금 뭐 렌트비가 거의 낮으면 한 1,800에서 2,000불에서 높으면 거의 3,000, 거의 2,000대 이상이 너무 많아요. 룸렌트만 해도 800불이에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높죠. 자,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최저시급은 어떨까? 제가 다른 비디오 중에 하나가 최저시급과 팁에 대해서 얘기한 비디오가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최저시급이 높습니다. 캐나다는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16불 55, 한국 돈으로 17,000불이에요. 1시간당. 예, 그래서 생활비가 높기 때문에 최저시급도 많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16불 55가 미니멈 임금인데 뭐 40시간 일하시고 하시면 그리고 뭐 룸을 다른 분하고 집을 쉐어하시면 그래도 주거 비용을 좀 줄이실다 하시면 그래도 생활비가 나쁘진 않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민을 오시는 데 있어서 이게 솔직히 저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딜 브레이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의료보험에 대해서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캐나다 의료 시스템은 한국하고 비슷하게 무상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는 아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이 있으시고 어느 정도 코페이가 있으시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몇 천 원이나 몇만 원을 내셔야 되는데 캐나다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전부 무상이에요. 밴쿠버 같은 경우는 BC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이브리드로 해서 조금 내시고 이렇게 뭐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정부에서 내는 거였는데 그것조차도 폐지했어요. 그래서 캐나다 전역으로는 의료가 무상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좋은 거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 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바마 헬스케어라는 것도 막 도입하려고 그랬고 이랬는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약에 암이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의료보험이 없으면 병원비가 몇만 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몇 년 전에 어떤 클라이언트가 있었는데 갑자기 뇌출혈이 오셨는데 이분이 딸을 보러 캐나다 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병원비가 하루에 15,000불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중환자실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캐나다로 보시면은 제가 만약에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그래도 뇌출혈이나 이런 걸로 그럼 무상입니다. 돈도 하나도 안 내고요. 저한테 내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그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왜 그게 뭐 딜 브레이커가 될 수 있습니까? 문제는요. 그런 무상 시스템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의사를 보고 싶다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 피부과 의사, 뭐 침정 전문의 아무 때나 보실 수 있지 않아요. 첫 번째로는 약간 보건소 시스템처럼 자기가 패밀리 닥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패밀리 닥터를 먼저 보시고 패밀리 닥터가 전문의한테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 패밀리 닥터를 오늘 보면 내일 전문의를 보실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3개월에서 6개월 기다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어떤 조금 농담이 있냐면 의사 기다리다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그 농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MRI 찍으시려도 만약에 암 환자 MRI는 또 이게 바로바로 돼요. 그 다음 날 이틀 있다가. 근데 무슨 뭐 허리가 통증이 있어서 MRI 찍겠다? 6개월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점들. 그러면은 내가 당장 의사를 봐야 되는데 내 가정의가 없으신 분도 있고요. 가정의가 절대적으로 캐나다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이민할 때 얘기했겠지만 캐나다에서 절대적으로 원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의료 관련 직업군들이에요. 의사, 간호사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직업군은 이미 쉬워요. 왜냐면 저희가 절대적으로 지금 의료 헬스케어 시스템에 있는 워커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당장 의사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응급실을 가시든지 아니면은 이제 워크인 클리닉이라고 하는 얼전 케어 클리닉인데요. 이렇게 그냥 필요하실 때마다 바로 어포인먼트 없이 가실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거기도 굉장히 오래 기다리셔야 되고. 그런 데를 가시면 볼 수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워크인 클리닉 문제가 뭐냐면 전문의로 연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는 제가 만약에 의사를 봐야 되면 제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분이 MRI 어레인지 하든지 전문의를 어레인지를 바로바로 해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워크인 클리닉을 가면 그분들은 전문의 어레인지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건 에머전시를 가시면 또 하루 종일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머전시를 들어갈 때는 휠체어에 누워서 들어가면 더 빨리 본다는 말인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교통사고 제가 이제 상해를 할 때 교통사고 환자들을 보면은요, 앰뷸런스를 타고 휠체어에 목에 이게 대는 거 하고 들어간 사람은 훨씬 빨리 보고요. 자기가 그냥 난 사고 처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자기가 제 발로 운전해서 아니면 가족 친지가 이렇게 친구 운전해서 들어가면 반나절이나 하루 종일 기다리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은 좀 일찍 봐요. 헬스케어 시스템 미국에 비해서는 좋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 헬스케어 시스템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65세 이상 캐나다 시민권자들 한인들이 역이민을 많이 하세요. 나이가 들었을 때 노년에. 왜냐하면 좀 더 의사를 많이 보셔야 되는데 캐나다에서는 의사를 보기가 쉽지가 않고 언어도 불편하기 때문에 한국을 역이민하셔서 65세 이상에는 복수 국적 취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나중에 비디오 하나 만들 텐데 복수 국적을 취득하셔서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국에 6개월 계시고 여기 6개월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한번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젊은 분들은 솔직히 의사를 많이 보실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네요. 예. 자, 그러면 다음 섹션은요. 제가 다음은 뭘 얘기해 볼까 하면 직업과 영주권의 연관성인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 이민 캐러고리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준비하실 때 어떻게 준비할지, 제가 만약에 이민을 한다면 어떻게 준비할지, 어떤 직업군이 좋을지, 뭐 정부의 방침이 어떤지 이런 건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비디오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에피소드가 이번에 그냥 직업과 이민의 연관성인데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캐나다가 지금 내년에 48만 5천 명, 2025년에 50만 명,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1년에 50만 명씩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 뒤에는 뭐가 있냐면 캐나다에서 필요로 한 사람들을 받고 싶은 거죠. 그죠?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캐나다 정부가 지금 이쪽에 어느 쪽에 지금 직업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포스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싶은 거잖아요. 캐나다에서 내수가 안 되니까, 내수의 수급이 안 되니까. 그 캐러고리를 잘 생각하시면 이민이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그냥 제가 이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다음에 드리겠지만 지금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두 캐러고리가 있습니다. 세 개를 보시면 돼요. 세 개. 첫 번째로는 의료예요. 자, 캐나다도 지금 이민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population이 aging population입니다. 그래서 지금 65세 이상 population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도 필요한 게 뭡니까? 의료 시스템이잖아요. 헬스케어. 그래서 거의 지금 보시면 간호사와 의사의 25% 이상 거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통계가 다 외국 출신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 의사들이랑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의사, 의료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뭐 PSW라든지 그 Personal Support Worker에서 이제 간병인이라 그러죠. 이런 부분들의 이민이 훨씬 더 수월하세요.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어느 직업군이냐? 하이 테크놀로지 쪽이죠. 예, 그 하이텍 뭐 보시면 AI, 그다음에 뭐 그런 쪽들, 뭐 데이터 사이언스라 이쪽들은 이건 언제나 핫해요. IT 쪽은.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필요하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IT는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굉장히 핫하죠. 그건 뭐 다 아실 거고요. 세 번째가 되게 의아하실 수 있는데 agricultural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농업. 캐나다에 보시면 2030년까지 40%의 파머가 리타를 하게 돼 있고요. 지금 코비드 때 캐나다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뭐냐면 농업 쪽에서 저희가 일하실 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멕시코라든지 라틴 아메리카에서 굉장히 많이 마이그레이션 워커들이 올라오거든요. 지금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때도 이스라엘도 일꾼이 많이 부족해서 요번에 원래 팔레스타인 쪽에서 많이 그 도와주신 분들이 오늘도 못 와가지고 캐나다에서 제 친구가 도와주러 갔습니다. 예. 그 이스라엘 사람인데 주이신데 농업 그냥 자기 친척도 아니에요. 그냥 웹사이트에서 필요하다 해서 갔어요. 도와주러. 예. 마찬가지로 코비드 때 마이그레이션 워커들이 못 오면서 지금 농업 쪽에 굉장히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사하시는 분들 캐나다에서 이민하시려면은 굉장히 선호도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캐러고리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 그러니까 한마디로 루럴이라고 그러죠. 시골 쪽에 정착하는 것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Rural Northern Immigration Pilot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도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는 그런 지금 현상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온타리오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맵에 보시면 이 전체적으로는 미국하고 보더 사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온타리오 주만 해도 여기서 이제 밑에 도시들 보시면 여기 지금 도시들이 여기가 있는데 노스베이 9시간, 서드베리 6시간, 티민스 9시간, 수세이머리 6시간, 던더베이 9시간. 이게 지금 온타리오주만 그래요. 그러니까 토론토에서 그렇게 6시간에서 9시간 떨어진 곳인데
이런 데만 해도 이제 인구가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캐나다가 1년에 아까 말씀드린 50만 명씩을 이민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고령화가 되고 있거든요. 캐나다도 고령화가 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 헬스케어가 덕없이 부족해서 헬스케어 쪽 이민을 엄청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도시들에서 우리 쪽으로 이민을 오게 되면 우리한테 코타를 좀 달라. 그래서 우선권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으로 가시게 된다 그러면 연방 이민은 2스텝이라고 보시면 돼요. first 스텝에서 PMP처럼 프로빈시 노미니처럼 프로빈스나 주정부나 아니면은 도시에서 너미니를 줘서 이 사람 우리가 필요해요라고 하신 다음에 오케이가 되면 연방 정부로 두 번째 단계로 스킬 워커라든지 아니면 인디펜드 그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가시게 되는데 이미 레커멘데이션가 있으니까 금방 나오는 거예요. 3개월일 수 있고 6개월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생각해 보시고요. 자, 제가 보시면 제 클라이언트 중에 서드베리 여기도 한국 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3시간 정도 5시간 거리인가요? 그런데 여기에 호텔 투숙가 없고 스코어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데도 아마 워킹 홀리데이 하시는 분들이나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착을 하시면 일단 주거 비용도 싸고 잡거기 쉽고 이민도 쉽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실제적으로 이런 데가 더 기회가 많습니다. 부동산도 싸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분들 중에 이런 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사업도 잘 되세요. 왜냐하면 이제 경쟁도 적고 호텔 투숙업도 잘 되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저라면은 이민을 하겠습니까라고 할 때 지금 40대 초반에 제가 이민을 경제적인 거 그다음에 뭐 의료 지금 이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췄을 때는 저는 다시 이민을 할 것 같습니다. 제 아이들을 데리고 물론 힘들겠죠. 다시 이제 여기서 산다는 게 힘들겠지만 의료 기술이라든지 교육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제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하실 수 있다면은 저는 이민을 레커멘드 해드릴 것 같아요. 오늘도 똑같은 질문을 은행에 갔다 받았어요. 변호사님이라면 이민 하실 것 같습니까? 라고 할 때 저는 미국과 가까웠다는 점, 그 영어권이라는 점, 여러 가지 교육 수준이나 자연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들의 어떤 그런 것들과 또 경제적인 면을 봤을 때도 저는 기회가 아주 없다고 보진 않거든요. 캐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opportunity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민을 생각하겠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태까지 조재현 변호사였고요. 또 변호사이기 때문에 오버뷰만 드릴 수는 없지만 없잖아요. 그죠? 좀 더 아주 법적인 것도 조언을 드려야 되니까 다음 비디오에서 이민 각 클래스당 어떤 클래스가 있으며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현 변호사였습니다.